월드컵이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에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37살 중 가장 부자이자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주유소를 운영 중인 우리 빈살만 큰 형님께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개인 재산 추정 약 3천조 원. 하지만 실제 액수는 전 세계 그 어떤 기관에서도 모른다는 저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별 최고 부자답게 빈살만 형님은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 본점 신관을 그냥 통째로 빌려버리며 가볍게 현금 플렉스를 해주시고는 이후 한국에 온 목적인 우리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기존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총 26건의 계약들, 금액으로는 약 40조 원에 달하는 쇼핑을 하시고는 그 다음날 아주 쿨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커다란 경사가 있은 직후, 그가 비행기를 타고 떠난 직후에 전 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주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빈살만이 한국에서 출발한 다음 행선지인 일본을 패싱해버리고는 곧바로 태국으로 날아간다는 뉴스였습니다. 이건 당시에도 엄청나게 큰 뉴스였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그 소식을 일면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번 빈살만 해외 출장에서는 바로 일본이 가장 중요한 방문지이자 메인 이벤트였고, 또 그래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무려 3일이나 일본에 머무를 계획이었던 것에 반해 한국과 태국 방문은 그냥 일본 가는 김에 들리는 수준이라는 게 기존의 분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빈살만 방문 대략 3주 전에는 그가 아예 한국은 그냥 패싱해버리고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간다는 뉴스까지 등장하면서 결국 우려대로 이번 네옴시티 특수는 모두 일본으로 가는구나 하는 실망과 우려를 낳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뉴스가 나온 지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그가 다시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에 이렇게 실제로도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한 빈살만의 비행기가 일본이 아닌 태국으로 향하게 되자 사실 그때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깜짝 놀라며 그 이유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멘붕의 가장 큰 당사자였던 일본이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일뿐 아니라 며칠이 지나도 일본은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인 사우디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시기에 양국 고위층들의 만남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짜 하나만한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보도 자료만 내놓은 상태인데, 결국 그것은 빈살만 측이 일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 월드컵이 시작되며 빈살만이 일본을 패싱한 사건에 대한 이슈는 빠르게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근까지도 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아주 많은 다양한 추측들이 등장했는데, 마치 퍼즐을 맞추듯 최근까지 나온 그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당시 왜 빈살만이 일본으로 가지 않았으며, 또 어쩌면 앞으로도 거의 영영 갈 일이 없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며 한국을 방문한 직후에 갑작스럽게 그런 결정이 났는지, 또 이번 빈살만의 일본 패싱이 일본에게 있어 얼마나 최악의 소식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다 더해 사실 또 그 이면에는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엿볼 수 있게 되어 꽤 재밌는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우선 좀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글로벌 이슈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은 바로 바이든과 사우디와의 관계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빈살만과 푸틴의 사각 관계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거의 25분이 넘도록 매우 자세하게 다루었던 내용인데, 아무튼 딱 그렇게 빈살만과 바이든이 거의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빈살만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한국 방문 이후 곧바로 태국으로 날아가면서 그 유명한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빈살만 일본 패싱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월드컵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미스테리를 풀 열쇠의 시작은 의외로 카타르에서 시작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열렸습니다. 카타르는 중동 세계에서 사우디와 서로 자존심을 겨루는 맹주입니다. 대충 지도를 봐도 그 유명한 두바이의 아랍에미리트가 요만하고, 그 왼쪽으로 거의 중동 지역 왼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이며, 사우디 오른쪽에 작은 혹처럼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카타르입니다. 사이즈로만 봐서는 둘은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또한 사우디가 약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데 반해 카타르는 그 10분의 1인 280만 명이고, 그마저도 그중 카타르 국적은 약 28만 명으로 실제 인구는 3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1인당 GDP가 약 8만 9천 달러로 전 세계 3위에 올라있는 부국이며 그냥 왕족들만 엄청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왕이 또 굉장히 쿨해서 왕도 또 국민들도 모두 엄청나게 잘 사는 국가로, 그래서 자존심과 자부심이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셉니다. 참고로 카타르는 일단 국민들 중 누구든 대학만 졸업하면 나라에서 집을 한 채 무료로 빌려주고 또 그 집에서 10년을 살면 집을 빌린 사람이 그 집을 공짜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카타르는 전기와 수도 그리고 의료비에다 교육비까지 모두 무료이며 소득세도 없습니다. 그 부의 원천은 중동의 여느 국가들답게 지하 자원인데 특이하게도 석유는 거의 나지 않고 대신 천연가스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형 LNG 운박 선박들을 카타르가 그렇게나 많이 사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카타르는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우디에 대해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거의 항상 강대강으로 맞서 싸우는 편인데, 두 국가는 지난 90년대부터 국경 지역에서 크고 작은 실제 전투를 치를 정도로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는 아예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란을 극도로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우디가 사우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타르가 이란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엄청나게 비난을 하다가 급기야는 사우디에서 카타르로 연결되는 송유관까지 끊어버리면서 단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주변 아랍 국가들을 선동해서 카타르를 아주 아랍 세계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려고 시도했는데, 심지어 사우디와 카타르 사이에 있던 땅에 인공으로 운하를 만들어서 아예 물리적으로도 카타르를 섬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시도했을 정도로 카타르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런 사우디의 행동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사우디가 카타르의 중2병을 건드려 버리자 카타르는 사우디가 가장 싫어하는 것, 즉 이란과 더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또 사우디는 그런 카타르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우디 빈살만 당시 왕자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던 기자를 청부 살해한 아주 유명한 사건, 즉 자말 카슈크지 사건이 발생하자 카타르는 이걸 기회로 매우 성스럽고도 조심스러운 이름을 가진 중동 최고의 방송국 알 자지라 방송국을 통해 빈살만을 매일 적나라하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때 진짜 사우디와 카타르 사이는 실제로 전쟁이 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 자지라 방송국은 카타르 겁니다. 옛날 중동에는 돈 많고 힘이 제일 센 사우디에서 영국 BBC와 합작해서 세운 사우디 방송이 아랍어 방송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당시 카타르 국왕이자 지금 국왕인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의 아버지인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가 당시 돈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BBC 쪽 최고 장비와 인력들을 몽땅 들여와 세워버린 것이 바로 이 알 자지라 방송국입니다. 참고로 그 성스럽고도 무척 조심스러운 이름 알 자지라는 아랍어로 섬 또는 반도를 뜻합니다. 즉 카타르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아무튼 그때 알 자지라 방송국을 세운 것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이, 무명의 작은 지역 방송국이었던 CNN이 걸프전으로 일약 글로벌 방송국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1차 걸프전 직후 설립된 알 자지라 역시 방송국을 설립하자마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어 버리고 그 소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게 되며 정말 순식간에 글로벌 뉴스 메이커로 성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그런 알 자지라 방송국을 무기로 삼아 연일 빈살만의 아픈 곳을 매일 찌르며 공격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또 그래서 언제든 저 골칫덩어리 카타르가 이란과 작당을 해서 실제로 사우디를 쳐들어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했는데, 그래도 사우디에게는 든든한 보디가드 미국이, 더 정확히는 아주 착하고 계산적인 트럼프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그런 사우디의 고민까지 미리 걱정하여 지난 2020년 자신의 사위 쿠슈너를 카타르로 보내 둘 사이 중재자가 되어 화해를 유도하면서 두 국가 사이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게 미국이라는 우산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서 아직은 불안한 카타르와 이란의 군사 위협 앞에 사우디의 안보, 더 정확히는 사우디 왕족들의 안전이 매우 불안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이런 상황에서 한술 더 떠서 갑자기 다 지난 자말 카슈크지 사건을 끄집어내요 빈살만을 국제적으로 냉혹한 살인범이자 왕따로 만들어 비난하고는, 또 실제로 미국 정부가 그를 살해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까지 하자 머리숱 빼고는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아쉬울 것 없는 우리 빈살만 역시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석유 증산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며 사우디에 찾아온 바이든에게 증산 요청 거절은 물론 대놓고 홀대하는 통쾌한 복수를 하며 그렇게 둘 사이는 영영 멀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빈살만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란의 움직임이 너무도 급속하게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친하게 지냈던 러시아도 지금 자기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빈살만은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우회해서 일종의 비밀 통로로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비밀 통로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리 국가로서 미국에게 직접 닿지 못하는 메시지도 일본을 통하며 미국에게 전달되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살만은 일본에게 줄 네옴시티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물로 가져가고, 일본 역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네옴시티 수주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미국을 대신해 보란듯이 사우디에게 증산 요청을 성공시키는 모습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증명하고 싶어 정성을 다해 준비를 갖추고는 빈살만의 일본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했던 것이, 일본에게는 그동안 오직 불운과 나쁜 소식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방사능 관련 문제들과 비난들, 게다가 내년에는 또 일본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로 방출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 사실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많이 불안한 데다, 올림픽도 1년이나 연기해서 열었는데 아주 제대로 말아먹었고, 경제 또한 역대급으로 무너지고 있던 찰나에 뜬금없이 아베 전 수상이 갑자기 총격으로 살해를 당해버리는, 정말 무슨 막장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연이은 초유의 사건들과 불운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겹겹이 쌓여가며 과거의 강대국 이미지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 세계 최고 실세를 만나 미국과의 사이에서 그의 부탁도 들어주고, 또 미국의 부탁이자 사우디로부터 자국의 소비의 약 40%에 달하는 석유 에너지를 수입하는 본인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한 바이든도 해내지 못한 그 석유 중산을 사우디 실세에게 멋지게 요청시켜 성공시키는 모습으로 다시금 전 세계인들 앞에서 아직 일본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빈살만이 들러리인 한국에 딱 하루 동안 머문 후 일본에서 주말을 끼고 3일 동안 지내며 머무는 기간 동안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고 이루고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빈살만은 그 의미도 없는 한국에 들린 다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일본을 패싱해버리고는 태국으로 날아가 잠깐 들린 다음 무려 카타르로 날아가 월드컵 개막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빈살만의 모든 일정 중 유일하게 빠진 것이 바로 일본 방문이었고,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방문은 원래는 예정이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이후 빈살만이 방문한 곳을 보면 일종의 패턴이 보이는데, 그건 바로 기존에 단교를 했던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경우 사우디와 거의 30년 넘게 단교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지난 1989년에 사우디 왕자의 집에서 일하던 태국인 관리자가 무려 270억 원 상당의 보석을 들고 태국으로 도망친 것이 그 시작으로, 그때 완전히 빡친 사우디 왕자가 보석을 되찾기 위해 사우디 추노 외교관 3명을 태국으로 보냈는데 그 3명 모두 무려 태국에서 살해되어 버리고, 이후 추가로 보낸 왕실 쪽 책임 담당자 역시 태국에서 실종되어 버리자 사우디 왕은 태국과의 단교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때 또 사우디는 즉시 2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인 노동자를 사우디에서 추방해버렸고, 자국인의 태국 방문도 금지시켰으며 당연히 태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도 전면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난 약 3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빈살만의 실권에 앉게 되면서 올해 초부터 서로 다시 화해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이번에 태국 뿌라유 총리의 초청에 빈살만이 화답하며 방문하여 화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카타르의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둘은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댔지만 다행히 트럼프 아저씨가 중간에 어느 정도 다리를 놓은 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상태여서 이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라는 커다란 경사가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빈살만은 직접 개막식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전 세계인들 앞에서 카타르 왕의 위상을 세워주고, 또 카타르 왕은 그런 빈살만이 고맙기 때문에 그렇게 둘은 이제 서로 막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서 완전히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카타르와 화해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카타르와 이란의 위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과는 화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바로 그것이 이번 일본 방문의 가장 큰 이유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빈살만은 그렇게 중요한 일본을 완전히 패싱해버리고는 월드컵 개막식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빈살만이
우리 한국에 와 있던 그때, 그러니까 지난 11월 17일에 미국 정부에서 과거 카수크지 암살 사건에 대해 빈살만을 완전히 면책한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바이든이 자기가 직접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외교 라인을 빌어 우회적으로 빈살만에게 내가 지난번에는 너한테 좀 미안했어, 사과하고 싶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하며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게 딱 빈살만이 우리 한국에 머물고 있을 때 터진 국제 속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빈살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또 우리 기업들과의 미팅에서도 예상을 훌쩍 넘는 수준의 매우 파격적인 엄청난 쇼핑을 하고 돌아갔는데, 거기에는 그 미국의 사면 소식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았던 한국을 떠나 이제 일본으로 가야 하는데 거길 왜 갑니까? 바이든의 깜짝 사면 선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다시 재정리되었고, 또 한국에서 이미 쇼핑도 할 거 다 해버렸고, 빈살만은 철저한 부자답게 중복 구매를 매우 싫어하며, 게다가 딱 시간 맞춰 카타르에서 신나는 월드컵 개막식까지 있어 거기 가서 카타르 왕이랑 웃으며 악수하면 이제 이란 위협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버리는데, 그 방사능 나는 섬에 그가 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방문 전에 보고받은 것에 따르면 일본이 감히 자기에게 석유를 증산하라고 요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정한 쿨가이답게 일본에게 당일 노쇼를 때려버리고는 그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아버림으로써, 그게 의도되었던 것이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일본을 전 세계인들 앞에서 대망신을 줘버린 것입니다. 이번 빈살만의 방문을 잘 보면 빈살만도 너무 만족하고 해피하고, 우리도 그렇고 태국도 그랬으며 카타르 역시 최고로 만족하며 모두가 너무도 만족했던 매우 성공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오직 일본만 전 세계인들 앞에서 대대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하며 예전의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기는커녕 그 정반대의 초라한 지금 상황을 더없이 확실하게 증명해버린 매우 슬픈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 언론에서 빈살만의 이름과 사우디가 또 한 번 요란하게 오르내릴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근 사우디가 2030 프로젝트의 나머지 세부 부분들에 대해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이전 네옴시티 관련 부분들 같은 민간 분야의 건설, 화학,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등의 부분들 외 주로 방산과 관련된 추가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글로벌 무기계의 큰손입니다. 빈살만은 2030년까지 사우디 국방에 필요한 무기의 절반을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로 채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의 석유 국영 기업인 아람코처럼 이미 국영 방위 산업체인 세미를 몇 년 전 출범시켰으며, 우리나라의 방위 상업청에 해당하는 가미 또한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최근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는 있지만 과거 트럼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며, 또 언제 다시 미국과 멀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무기 수입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을 바꾸어 최근 다른 국가들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지 무기만 구입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국의 무기 생산 인프라에 도움이 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 답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빈살만이 푸틴과 시진핑과 최근 친하게 지낸다고는 하나, 사우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나토 무기를 써왔는데 러시아 무기들은 나토 무기 체계와 전혀 호환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고, 또 제정신이 있다면 절대로 중국 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대안은 지금 폴란드가 그렇게 하듯 우리나라 무기를, 그것도 종류별로 기술과 함께 대량 구입을 하는 것이어서, 최근 들어 폴란드를 기점 삼아 유럽 전체를 공략하려는 우리나라 방산산업의 확장 전략과 그 시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며, 그렇게 우리는 사우디의 무기고를 채워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생산 공장도 세워주며 기술도 이전하여 앞으로 폴란드라는 유럽 허브 외 거기다가 이제는 사우디라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허브가 생길 확률이 현재로서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신뢰와 속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사우디와 아랍의 무장을 맡겨주고, 나아가 네옴시티 관련 더 많은 일감도 나누어 주어 그렇게 한국과 사우디가 서로 엄청나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꼭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번 더 알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